또 오늘 특별히 직분자의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형 목사님의 그 입술을 주관하시고 그 영을 다스려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귀가 복되게 하셔서 저희들의 언어 생활이 변화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이 시간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공영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마스크 좀 벗고 해야 되나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강단이 참 부러웠던 이유가 목사님이 말씀 전하면서 물 드시는 게 그렇게 부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목이 말라 죽겠는데 목사님은 편할 때 물을 드시고 사람들이 물이 떨어지면 또 갖다 주고, 근데 이 코로나 시절에는 앞에 나오니까 마스크를 벗고 있을 수 있다는 또 이런 특권이 있어서 참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한 6년, 7년. 그전에는 그냥 평신도로 헌신해서 한 20년 이상 선교사 생활했습니다. 그전까지 직장 생활 쭉 했고요. 그전에는 제가 증권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증권회사 들어갈 때는 이 자랑 아닌 자랑을 하자면 가장 들어가기 힘든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들어가면 다 세상 일 다 끝난 것처럼 대한민국의 똑똑한 놈들은 다 들어가 있는 시절에 증권회사 들어가서 아주 파란만장한 시절을 겪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 일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사실 조동천 목사님한테 권유를 받을 때 이렇게 왔다 갔다 좀 제가 했습니다. 개념이 잘 안 들어와서요. 그거는 이제 직분자들을 위해서 하는 건 줄 알고 했더니 또 아닌 것도 같고,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어차피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런 강의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이 언어라는 거, 대화라는 게 얼만큼 중요한가를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먼저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에서 어느 정도의 그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감정에 이렇게 솔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특히 대화 가운데서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솔직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제 개인적인 경우를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 인간은 그 감정을 가장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 창조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에게 문제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누구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에게 내 이미지가 좋게 보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좋은 감정을 전달해 주기를 원하고, 또한 그 사람도 좋은 감정으로 들어주기를 원하고, 또한 좋은 감정만 느끼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는 어떻게 생각하다 보면 좀 자칫 가식적인 게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한 페이지 더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옮긴 편할 때. 근데 이와 같이 이렇듯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좋은 방법.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화하는 데 있어서 칭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녀들과도 그렇고 칭찬을 하다 보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책이 있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고 말하듯이 칭찬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은 성장하게 됩니다. 칭찬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특징이냐면, 칭찬하면은 자신을 좋아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칭찬하잖아요. 자녀는 자라면서 자기를 되게 좋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은 자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부모는 나에게 나를 칭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은 모두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대화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할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이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는 거죠. 우린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딴 사람의 단점을 자꾸만 한다거나 아니면 훌륭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과거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하면 분명히 우리는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이렇게 안 좋게 만드는 거죠. 대화할 때 상대방의 단점을 칭찬하는 것은 아주 좋은 대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단점으로 보이는 것이 그 이면을 보면 사실은 큰 장점으로 보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되게 성질이 급해요. 성질이 급한 사람인데 너무 평상시에는 좀 급하고 말도 막 하고 이런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그게 항상 남들이 생각할 때 단점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런 사람들이 왜 저렇게 급하고 말하고 막 하고 이럴까? 그래서 자기가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좀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직장 다닐 때 안 좋은 점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윗분들은 좋게 봐주신 면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것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제가 증권회사 했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경제의 흐름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때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는 이런 리스크 해지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냥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해요. 다 좋게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들은 회사는 피해를 많이 보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듯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위에 임원분들이 장이 좀 무너지면 꼭 저를 최전선에 내보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걸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려요. 장이 다시 터닝 해갖고 좋아질 때는 제가 후선부서로 물러납니다. 물러나겠다고 얘기를 했고 꼭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섬세하게 사람을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은 상당한 강점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강점이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공동체 생활에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내가 미련하다고 생각을 하고 느려 터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눈치가 없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좀 깐깐한 사람이 도움이 되는 사람인 거죠. 자기가 못 느꼈던 것을 느끼게 해주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듯 우리는 난 너무 덜렁거려서 되게 힘들어. 덜렁거리는 사람들이 왜 덜렁거릴까요? 마냥 그냥 전혀 별다른 생각 없이 앞만 보고 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좀 비관적인 사람들이 자꾸 집어주면 거기서 자기가 뭔가 다시 돌아설 면들이 생긴다는 거죠. 파워포인트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칭찬은 그 사람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셨어요?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하면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세상 사람들 보면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상대방의 생각을 별로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대화를 시작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대화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한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상대방이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길까를 생각하고 무엇을 기뻐할까라는 걸 생각하고 한다면 그 사람을 배려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배려하는 마음이 그 사람을 바꾸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글쎄요, 과거에 증권회사 다닐 때 제가 체육관에서도 한 5천 명씩 모아놓고 투자 설명회도 하고 막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남들이 얘기할 때는 말은 상당히 좀 잘하는 사람에 속했어요. 그런데 제가 대화는 참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대화라는 건 뭐냐면 상호간에 오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오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좀 토커티브하다 그러죠. 말이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해보면 자기 얘기만 하지 남의 얘기를 들어주질 않아요. 그리고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건방져요. 내 이거 옳은 얘기라고 생각하고 이건 저 사람이 꼭 알아야 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런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그것으로 인해서 되게 다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본인은 뒤끝이 없으시대요. 근데 제가 되게 제일 존경하는 홍정일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분이 뭐라 했냐면 나는 세상에서 뒤끝 없다는 사람이 제일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미 뒤끝이 나오기 전에 앞끝으로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앞끝으로 다 죽여놓고 뒤끝 없다 그러면 이 죽은 사람은 무슨 말을 하냐는 거예요. 대화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만을 해야지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경청이라는 겁니다. 파워포인트 하나 넘겨주겠어요? 경청. 우리가 듣는다는 거죠? 한 페이지 더 넘겨 보시겠어요? 대화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라틴어에서 나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커뮤니케어라는 데서 나타난 말인데 사람들끼리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 같은 것을 서로 주고받고 정보를 주고받는 일, 이것을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대화의 사전적인 의미는 말이나 글, 그 밖에 소리, 표정, 몸짓 이런 제스처 같은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넘겨주실래요? 메버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유명한 미국의 사회학자인데 알버트 메러비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사람의 의사전달의 구성 요소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을 통해서는 단지 7% 정도밖에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일 많은 건 목소리랍니다. 38%. 그 다음은 표정, 그 다음에 태도, 그리고 말의 내용이 7%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성대 수술을 하신 분이 한 70%가 됩니다. 오늘 처음 하셨나요?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목소리가 전달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친근해야 되고 권위가 있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성대 수술이 간단합니다. 간단한 수술 하나만 하면 목소리가 대부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목사님들의 그런 중후한 목소리들이 나오게 하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들 담임 목사님이 되면 성대 수술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목소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그 목소리만으로도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탤런트 같은 경우도 보고 성우들을 보면은 목소리 좋은 사람 보면 그 목소리에 우리가 반하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이 쇳소리가 난다거나 막 이런 소리가 나면 대화하기가 일단 싫거든요. 듣기가 싫으니까. 그래서 이 목소리의 중요성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나 이 사람은 강조하는 것이 말의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뭘 얘기할까 자꾸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해 주는 마음.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경자입니다. 기울일 경자라는 거죠. 기울인다는 게 뭐죠? 상대방이 이쪽에 있으면 그쪽으로 이렇게 기울인다는 거예요. 경청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는 거거든요. 경청.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 들을 청자인데 그 다음에 청자는요, 그러니까 기울여서 듣는다. 이걸 분해해 보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 청자에 보면 그 귀 이에 밑에 임금 왕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왕 같은 귀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리더들을 보면 제일 답답한 사람이 남의 이야기를 안 듣는 사람들입니다. 내 얘기가 다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리더일수록 귀가 얇아야 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귀가 얇아야 자꾸만 듣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음을 통해서 뭔가 아이디어도 나오고 상대방의 생각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남의 얘기를 듣지 않으면 자기 혼자 떠들다 마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리더들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의견입니다. 내 밑에 있는 직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나왔는데 내가 이걸 얘기하기까지는 이런 많은 시간을 보냈고 많이 고민해서 나온 거니까 너희들이 그냥 들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제가 한 부서를 맡고 나가면서 무조건 밀어붙여서 얘기를 다 끝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느꼈던 건 뭐냐면 뭔가 좀 뒤끝이 좀 찜찜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얘기들만 이끌고 나갔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아이들은, 제 밑에 있는 직원들은 자기 의견이 옳다고 해도 이 권위에 눌려서 그거를 표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장을 관두고 선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 또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과거에 저랑 일했던 친구들을 많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한 이유는 여러분들은 내가 범한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무언가 회의를 하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라요. 회의를 통해서 내 의견이 통과가 됐고 결정이 났으면 나올 때 그런데 뭔가 개운치 않고 약간 찜찜하다고 느껴진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걸 바꿀 수 있는 것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아래 직원들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반대하고 나오거나 바꾸자고 노력한다면 그 사람은 그 의견에 반대해서 자기 의견을 주장하려는 아주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좋은 결과를 그래서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그때 다시 잠깐 멈추고 다시 뒤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메리칸 그 인디안들은 절대 어떤 길을 갈 때 한 번에 걸어가지 않는답니다. 중간에 잠깐 멈춰서 뒤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혹시 자기가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 자기의 영혼을 뒤에 두고 와서 그 영혼이 못 따라오지 않나라고 걱정한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턱 던져놓은 말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뭐 놓친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뒤돌아서서 자기를 채찍질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청자에서 보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10십자에 눈목자가 나옵니다. 10개의 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마음의 눈, 그러니까 완벽한 눈을 가지고 마음의 눈까지 포함해서 집중적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개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바디랭귀 기지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대화할 때. 목소리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 그의 제스처라든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듣기 위해서는 10개의 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합인데 한일자의 마음심자가 들어갑니다. 청자는 맨 마지막 부분이죠. 한일자의 마음심자인데 이건 하나의 마음, 즉 들을 때 상대방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만이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귀를 기울여서 경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경청이 안 되는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청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안 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경청이 안 되는 이유는 옛날에 뭐 이건 정치적인 그런 걸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우리가 많이 하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대통령 중에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청와대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제 밖으로 막 새 나오는 와중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양반은 대화를 하면 밑에 장관이나 누가 와서 보고를 하는데 듣지를 않고 그 사람은 항상 생각하는 게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저 자식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까 자꾸만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보고가 끝나고 말을 하는데 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옛날 표현할 때 그런 식으로 가십거리를 삼아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청이 안 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 상당히 강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않고 나는 쟤한테 뭔 얘기를 해주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특히 이게 가르치는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계속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담하러 왔는데 내가 쟤한테 뭔 좋은 얘기 해줄까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고민은 제대로 듣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상담은 제대로 된 상담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 경험에 비추어서 자꾸만 얘기합니다. 그 사람과 나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품성이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경우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딱 들으면 자기와 맞닥뜨려지는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로 자꾸만 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생각하니까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을 못하게 되죠. 그 사람이 왜 아픈지, 배가 아픈지,
머리가 아프지 모릅니다. 마치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시골에서 보면요, 시골에서는 뭐 소아과, 내과, 뭐 이런 뭐 안과 이런 데들, 정형외과 다 나눠져 있는 데들이 별로 장사가 안 됩니다. 의사분들 계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데서는 가정의학과가 제일 장사가 잘 됩니다. 주로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오시거든요. 근데 재미난 일은 제가 한번 그 간포란 지역에서 가정의학과에서 잠깐 의사 선생님 하고 있는데 제가 앉아서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한 분이 막 배가 아파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착 예 하고 들어줘요. 다음 할머니는 다 뭐 머리가 아파서 오신 거예요. 근데 나가는 약은 거의 없어요. 근데 돈 내는 거 보니까 다 1,000원씩을 내세요. 그리고 다 2층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2층에 뭐가 있길래 다 2층으로 올라가나 했더니 물리치료실이 있는 거예요. 물리치료실에서 들어가셔갖고 이 기계를 넣고 다리 주무르고 팔 주무르고 이런 거 주무르고 가시는 거예요. 1시간 주무르고 가시는 게 이제 보험에서 따로 받지만 병원에서 받는 게 1,000원인 거예요. 이 할머니들은 마사지 받으러 오신 거예요. 머리가 아파 오신 게 아니라 배가 아파서 오신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그런 핑계거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의 대화 속에서도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 목적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도 경청이 안 되는 세 번째 이야기는 상대의 이야기를 평가하고 내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평가를 절대 해서는 안 되거든요. 평가라고 그 사람이 나랑 대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어쩔 땐 들어주기만 해도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답은 사실은 묻는 사람이 묻다가 답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별로 해준 게 없는데요. 본인이 자기의 아픔을, 자기의 정신적인 상태를 막 이야기하다 보면 그 중에 자기가 답을 찾아서 해결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얘기를 딱 듣고 내가 뭔가를 안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자기 기준으로 막 판단을 해요. 그래갖고 자기의 주장을 막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경청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 얘기에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과 조금 비슷한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빠서 수도 있겠죠. 이 사람 와서 지금 시간이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오래 끌지? 그 사람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 스케줄을 자꾸만 생각하면서 거기서 할 이야기들을 또 해야 될 일들을 자꾸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은 백날 이야기를 하면 뭐 하겠어요? 상대방은 하나도 듣지 않았는데. 그러니 경청이 안 되는 겁니다. 경청을 할 땐 절대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청이 안 되는 5가지 이유는 그거는 약간 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심신이 피곤할 때입니다. 몸이 피곤하니까 아무 얘기도 안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너무 심신이 피로하고 자기를 바쁘게 만드는 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쁜 건 죄예요. 교회 봉사에서도 교회 생활에서도 막 바쁜 건 죄예요. 왜냐고요? 하나님 만날 시간도 없어요. 너무 바빠서. 그건 큰 죄거든요. 제가 말이 목사랍시고 요즘에는 이제 뭐 한 2년 전부터 이제 거기서 가정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목회 비슷하게 하지만 목사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목회도 하지 않으면 자꾸만 목사야. 그럴 때마다 자꾸만 비관을 하게 됐어요. 내가 말이 목사지 선교사인데도 이게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절에는 뭐 학교도 안 열리고 막 잃어버리니까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저 자신을 막 자꾸만 나무랬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라고. 아니야. 난 지금의 네가 나를 난 이후에 가장 좋아. 네가 너무 사랑스러워. 초반에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말이야? 내가 일도 안 하고 있는데 왜 이분은 이러시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제가 일을 안 하는 대신 매일 성경을 보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는 거예요. 그게 일인 거야.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좋았던 거예요. 바쁜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제가 좋았다는 거죠. 여러분도 삶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그런 착각을 절대 하시지 말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사실 시간이 오늘 1시간 반밖에 없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에게 테스트를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사실 이 강의 자체는 보통 한 4일 정도 이렇게 2시간씩 해서 하는 강의였는데 이걸 한 군데로 모으려니까 제 머리로는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을 보면서 제가 좀 가능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 이 공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상대방하고. 근데 공감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는 어떤 경우냐면 제일 우리가 공감한다고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너무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살다 보면 다 그래. 절대 상대방에게 해서는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 그래서 자기 경험을 가지고 또 위로한답시고 너 최선 다한 거야. 죄책감 갖지 마. 이것 또한 이런 표현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안 됐다, 참 딱하기도 하지, 넌 참 시제를 잘못하고 난 것 같아. 이런 소리도 삼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내 경험상 이게 맞아 라는 얘기도 필요가 없습니다. 공감은 느껴주는 겁니다. 들어주는 겁니다. 그 들어주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그건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녀도 사실 잘 몰라요. 요즘같이 팬데믹에는 또 이렇게 대면을 안 하니까 더 몰라요. 그래서 친구 간이라도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애는 이래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얘가 되게 내성적인 줄 알고 이제까지 쭉 한 30-40년 키워다 보니 얘는 외향적인 애였어. 왜? 부모와의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부모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모시고 한 6년 동안 이제 옆에서 코디네이터를 하면서 이제 모셨는데, 이제 YM의 설립자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 제가 수행하면서 한 6년을 모셨었어요. 그분이 남들이 다 생각할 때는 세계적인 뭐 스피커고 그러니까 막 의욕적이니까 다 외향적인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 그분은 내성적인 분이었어요. 남들이 다 그 얘기를 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로렌 커닝햄이 무슨 내성적이야, 외향적인 분이지. 아니에요. 그분은 내성적이었어요.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는 그가 막 활동적이냐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에너지를 어떻게 흡수하느냐거든요. 로렌 같은 사람은 사람을 막 만나면 계속 피곤해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사람을 막 만나면서 에너지를 막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에너지가 끌어들여지는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화를 한두 시간 하다 보면 막 지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분명히 쉼이 필요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대놓고 그 사람이 평상시에 나와 친했고 말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 피곤해 죽겠는데 에너지가 없어져 가고 있는데 계속 떠들어댄다.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을 좀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들이고 오랜 시간 동안 한 게 MBTI라는 그런 상담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복잡해요. 그걸 하려면 뭐 돈도 사실 많이 들고요. 그 전공자가 그걸 다뤄야 돼요. 아무나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공자가 갖고 오는 페이퍼 값도 들지, 문제 값도 들지, 뭐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사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하고 싶은 소울 프린트라는 영혼의 지문이라는 거예요. 이 영혼의 지문이라는 거는 다 오늘 한 장씩 받으셨죠? 그게 소울 프린트라는 거예요. 영혼의 지문. 이것은 여러분들에서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성격 조사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기에 나온 문제들을 풀 텐데 17가지의 문제예요. 빠른 시간에 풀어야 돼요. 옛날에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IQ 테스트 할 때 생각 많이 하고 시간 절대 많이 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5분 이상을 주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생각해서 푸는 게 아니라 직감적으로 내가 어떤가를 딱 짚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딱 느낀 대로 딱 짚고 넘어가고 계속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7가지 이 문제를, 이건 뭐 정답은 없는 거니까 제일 딱 읽고 나서 나는 지금 어떻다 4기의 사지선다가 나와요. 그러면 딱 자기한테 딱 맞는 거를 4점을 주고 그 다음 걸 3점을 주고 그 다음에 2점을 주고 이건 별로 아닌 것 같아 한 건 1점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칸에 점수는 다 들어갑니다. 하나씩. 1에서 4까지 숫자는 한 번씩 다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설문조사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최대한 시간 많이 못 드니까 5분 동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펜이 없으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펜을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지금 설문지에 대한 이해도가 다 같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맨 왼쪽 줄에 번호에 대해서 쭉 질문이 있습니다. 왼쪽 칸에 있는 것이 질문이에요. 첫 번째 1번 질문에 대해서 4가지 답이 오른쪽에 이렇게 쭈르륵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칸이 있습니다. 근데 4질문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답에 4점을 주시고요. 그 다음 것에 3점, 2점, 1점 이렇게 점수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답의 앞쪽에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점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왼쪽은 질문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네. 무슨 뜻이냐고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나는 뭐뭐 하기를 좋아하는 것들은 내가 하기 좋아하는 것들은 하면 즉흥적으로 내가 생각한 걸 하길 좋아하는지 아니면은 미리 계획된 것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내 방법대로 하는 걸 그냥 좋아하는지 아니면 재촉받지 않는 것을 좋아하는지 그 중에 퍼센테이지가 있을까요? 난 이게 이런 면이 강해 그럼 그게 4점입니다. 그 다음에 강한 거, 그 다음에 강한 거, 그 다음에 강한 거. 그래서 4, 3, 2, 1에 모든 사지선다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한 페이지에 집어넣으다 보니까 말을 축약해갖고 좀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어요. 답이 없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느낀 대로 딱딱 쓰시면 돼요.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은 설문지가 없죠? 그걸 보내드리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푸는 거다라는 걸 알고 설명을 들으시고 나중에 그걸 풀어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점수하고 등수 매기는 거 아니니까 쉽게 생각하고 막 넘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이 IQ 검사가 잘못 나오는 이유가 그거랍니다. 너무 생각을 많이 해갖고 골머리를 앓다가 풀게 되면 그게 되게 부정확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다 푸셨죠? 왜냐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먼저 푸신 분들은, 아직 못 푸신 분들은 좀 더 푸시고, 먼저 푸신 분들은 그러면은 세로로 쭉 내려오면서 점수를 다 합쳐주세요. 1번 답이 나온 게 몇 개고 몇 점이고, 2번 만약에 4점 3점만 있으면 그걸 다 더하는 겁니다. 합을 세로로 더하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4개의 합이 나오겠죠. 4줄 맨 마지막 줄에다가 하나씩 4개의 숫자가 나올 겁니다. 다 더하면 더하고 더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합치면은 총점이 나와야 됩니다. 총점은 몇 점이 될까요? 17개니까 아마도 155점이 나오면 아마 만점을 받은 걸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이라고 답한 거에 점수들을 다 더하고, 2번이라고 책에 있는 점수를 다 더하고, 3번의 점수를 다 더하고, 4번의 점수를 다 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았나를 평가할 때는 이 맨 마지막에 4개를 다 합쳤을 때 155가 나오면 맞습니다. 아, 170점이에요. 155점이 아니라 170점이죠. 제가 생각이 잘못했네요. 17문제니까 170점. 아직 다 안 푸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고 있으니까 제가 옛날에 토플 시험 치던 생각이 나네요. 제가 상당히 이게 잔머리가 좀 잘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리스닝 부분에 이제 시험을 볼 때, 토플 같은 거 볼 때 쫙 읽어주잖아요. 그럼 사지선 따라서 1, 2, 3, 4번 답중에 나오잖아요. 이 문제를 쭉 읽어요.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그러면 딱 답을 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잖아요. 여기 요령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시험 칠 때 멍 때리면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주의를 쭉 이렇게 시선 한 문제에 고정하지 않고. 근데 토플을 치러 온 애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공부를 좀 한다는 애들입니다. 일반 학교의 한 반 같지 않아서 공부들을 괜찮게 해요. 그러다 보면 1번 문제 쭉 가다 1번 뭐 2번 뭐 3번 나갈 때 답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에는 모든 애들이 답을 쓰기 위해서 고개가 다 아래로 탁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멍하니 읽고 듣고 들으면서 자기도 보면서 평균적으로 8, 90%가 훅 머리가 떨어질 때 내려가면 됩니다. 바로 그게 답입니다. 이 요령을 가지고 토플이나 토익을 치면 리스닝 쪽을 들으면 거의 완벽하게 만점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딱 이거 보면서 제 그때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고개를 드신 분들은 다 푸셨고, 아직 여전히 이렇게 숙이고 계신 분은 못 푸셨고. 합이 170이 나오죠? 170이 안 나오면 잘못된 겁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더하기를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4, 3, 2, 1은 다 똑같이 썼는데 더하기를 잘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그렇게 미분 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더하기만 제대로 해도 살아요. 자, 그럼 다시 파워포인트 넘어가서 좀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네, 여기 멈춰주세요. 여러분이 나눠드린 것과 다른 거는 맨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채워져 있다는 걸 거예요.
맨 왼쪽에는 노란색으로,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붉은색으로, 녹색으로 이렇게 칠해지면서 첫 번째는 홍보자라 그랬고, 두 번째는 계획자라 그랬고, 다음에는 제작자, 마지막에 중재자입니다. 여러분 거기 점수가 쭉 네 군데 나왔죠? 그러면 점수가 많은 순서대로 나열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의 색깔이 나옵니다. 노랑 1번 답이 제일 숫자가 높은 사람은 노랑의 스타일 성격이 내한테 제일 먼저고, 그 다음 색깔, 다음 색깔, 다음 색깔에서 4개가 순차적으로 맞춰질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생들 교육할 때는 빨간색 조만한 스티커를 준비해서 붙여줍니다. 맨 앞에 색깔을 제일 앞에, 그 다음 색깔, 다음 색깔, 다음 색깔 해갖고 그 사람의 성향을 보는 겁니다. 1번이 많은 사람은 홍보자라고 얘기를 하죠. 넘겨주시겠어요? 한번 파워포인트를 하나 더 넘겨주세요. 저거는 이제 색깔을 어떻게 만드냐입니다. 이게 외향성이냐 내향성이라는 점수를 주고, 그 다음에 관계지향적이냐 업무지향적이냐라는 이 그래프를 놔두고 그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관계지향적이면서도 상당히 외향적인 게 높은 점수를 차지한 사람들은 홍보자에 속합니다. 옐로우들은. 그런데 외향적이긴 한데 상당히 업무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레드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갖고 그 사람들은 제작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상당히 업무지향적이긴 한데 상당히 내향적입니다. 조용하면서 일 처리만 해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획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관계지향성은 상당히 높은데 상당히 조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는 중재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감히 한번 판단해 본다면 여성분들일수록 주로 그린 색깔이 제일 많아요. 일반적으로는. 남자들의 경우는 대부분 보면 노란색이나 빨간색이 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린은 평화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재자라는 것은. 평화주의자, 사람들이 되게 평화주의자의 성격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한 정치가들은 대부분 레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외향적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막 그쪽으로 막 몰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블루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되게 계획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되게 마음이 어렵습니다. 어디 여행 가려면 어디를 가자, 언제 간다, 그럼 일이나 회비를 얼마나 낼 거냐, 가서 뭐하고 쭉 짜놨는데 갑자기 한두 친구에서 날짜가 바뀌어버립니다. 아, 야, 땡겨서 가자. 아니면 장소가 확 바뀝니다. 야, 거기보다 여기가 더 좋대. 그럴 때 이 계획자들은 되게 힘들어집니다. 계획한 게 그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면에 그렇게 계획을 흐트러버린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바로 사교적이라고 얘기하는 옐로우들입니다. 옐로우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되게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그리고 막 아이디어를 내요. 근데 이건 부부끼리 사실 하면 되게 잘 드러나요. 사실 이게 성격이 맞는지. 아이디어가 많기는 많은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 별로 쓸모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소문난 자체에 먹을 거 없다고 막 이것저것 아이디어를 막 제시를 하는데 이게 들어보면 뭐 그게 그거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막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휩쓸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같은 교우 간의 관계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일을 같이 하는데 계획자가 저런 블루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옐로우의 성향을 가진 사람한테 자꾸만 계획을 짜놓고 이것에 맞추라고 계속하면 이게 얘기가 될까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쟤는 맨날 따져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제작자라는 스타일들은 어떻게 안 좋게 표현하면 좀 독재자 스타일이에요. 리더십이 강한 사람들인데 나를 따르라 해요. 내가 오르니까 날 따라. 그래갖고 어떤 A라는 일을 추진했으면 그거에 맞춰서 업무 그 일을 향해서 막 달려가요. 막 외향적으로 막 발표를 하면서. 정치가들이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성적인 사람이 정치를 해보세요. 그건 못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평화주의자들이에요. 이 독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평화주의자예요. 이 사람들이 막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이 그린의 성향을 가지는 안정을 택하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난 그렇게 하면 마음이 너무 어려운데 그렇게 막 끌고만 가버리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걸 또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내성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그런 마음이 어떨까? 혹시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니야? 이런 걸 두려워하다 보니까 그렇게도 못해요. 그래서 이 레드와 그린은 사실 상극이에요. 이 두 가지 성격을 만약에 같이 갖고 있다, 이거 아주 이상한 인간인 거예요. 되게 대화하기도 힘들고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또한 옐로우와 블루가 같이 있는 사람, 이것도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유분방한데 계획을 짜고 있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쩔 때 나타나냐? 저 같은 사람이 그래요. 저는 옐로우와 블루가 거의 숫자가 같아요. 상위로 같아요. 원래 제가 태어나기는 옐로우로 태어났어요. 자유분방한 사람이고 막 제멋대로 해야 되고 아이디어랍시고 아무것도 쓸데없는 걸 막 떠들어야 되는 인간인데 저희 아버지가 전혀 안 그러신 분이었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맨날 눌렸어요. 아버지가 정해준 대로 해야 되고 딱딱딱 계획을 짜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항상 혼났고 제가 원하는 걸 쟁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의 말을 따르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을 할 때는 블루로 해요. 철저해요. 저희 아내가 한번 제가 증권회사 근무할 때 아버지 깜짝 한번 놀란 적이 있어요. 딱 사무실 구경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시황을 분석하고 뭐 아침에 오면 사실 모든 신문을 다 읽고 그거를 가지고 요약을 해서 전국에 있는 지점들의 방송을 막 이렇게 해주고 그런 스타일 일을 주로 했어요. 그리고 뭐 투자 설명 같은 거 나가서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변할 거고 어떤 종목이 좋고 뭐 이런 걸 얘기하러 다니는, 그래서 전국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다니던 그런 일을 했었는데 오랫동안. 그래서 뭐 방송에도 나가서 매일 저녁 7시에는 MBC에서 이제 라디오에서 나가는 걸 하고 주일에 한 번씩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뭐 방송국 가서 이제 TV로 나와서 시황 설명도 하고, 아니면 임원들한테 뭐 들어오거든요. 증권면허 쓰기 위해서 시황을 좀 써달라라든지 뭐 그러면 그 사람 다 사장 이름으로 나가고 전무 이름으로 나가지만 쓰는 건 제가 써요. 제가 써 그 이름을 보내면 그분들은 원고를 받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딱딱 때 되면 같이 찾아가죠. 그분들이 그래서 좀 싫어하셨나 봐요. 왜냐면 돈은 제가 받아야 되는데 제가 썼는데 왜 전무님이 그 돈을 받냐. 그래서 가서 손 내밀어서 그 돈을 갖고 와서 우리 동료들하고 밥을 사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일을 할 땐 철저했어요. 그래갖고 제 책상이 그 당시에 전 증권사에서 가장 컸어요. 왜냐하면 단말기가 그 당시에는 제가 처음에 증권사 다닐 때 88년 9년 이때는 요만한 단말기가 하나가 다였어요. 그것도 녹색으로 이렇게 막 나오는. 근데 그런 시절이 들어와서 2년 지나니까 큰 모니터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증권회사 객장을 가도, 직원들한테 가도 단말기 하나를 갖고 있는 애들이 드물었어요. 둘이 같이 보게 하거나 그랬는데 저는 제 책상 위에 컴퓨터가 5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팩스가 있었고 로이터 통신이 있었고 이런 게 다 있어요. 순간순간 막 들어온 거 다 받아요. 그리고 전화가 쭉 있었고 20몇 개의 전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트라인이죠. 들면 바로 글로 연결되는. 왜냐하면 저희 지점이 21개 지점이었기 때문에 21개 지점과 한 대는 시장 대리인실, 소위 말하는 거래소죠. 그래갖고 22대의 전화를 놔두고 일반 전화 한 대까지 따로 놔두고, 그래서 어느 지점에 무슨 정보가 많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거에 대한 안 좋은 게 있으면 바로 명동지점 들어가고 지점장하고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말기에는 막 많죠. 책상이 워낙 넓어서 특수 제작을 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서랍이 열면 서랍이 무지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서랍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서랍이 왜 이렇게 정리가 잘 있는지 모르는 거죠. 저는 일을 하다가 단말기 보다가 딱딱 잡아가고 몇 번째 서랍에서 펜 꺼내고 싶으면 펜 꺼내고 거기서 스카치 테이프 꺼내고 못 꺼내고 걸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몸에 익어 있으니까. 그렇게 계획적으로 산단 말이죠. 근데 저희 집사람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집에만 오면 그냥 이거 잘 아시죠? 이거 이렇게 바지 벗어갖고 던져놓고 뭐 양말 발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꼬깃꼬깃하고 던지고 엉망을 해놓거든요. 전혀 정리가 안 돼요. 집에만 돌아오면 옐로운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가자 갑자기 이러는 거죠. 뭐 아무 계획도 없이. 근데 회사만 나가면
노란색 옷을 딱 갈아입어서 파란색 옷을 갈아입고 철저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 골 때린 사람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 멘토가 저를 격려한다고 항상 하시면서 그분이 당신은 천재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할 땐 얘기했어요. 천재 아니면 바보예요. 계획적인 척하는 엉뚱한 놈인 거예요. 아무 답도 없는. 서로 간에 친할 수 없는 사람이 지킬과 하이드처럼 한 몸에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노랑과 블루는 같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린과 레드는 절대 같이 있을 수가 있지를 않아요. 그것도 가능하시겠죠. 원래는 그런데 그렇게 변했다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그린하고 레드예요. 레드가 무지하게 강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해요. 그런데 결국은 뭔지 아세요? 레드를 잡는 건 그린이에요. 왜냐하면 레드가 속 터지거든. 막 당위성을 얘기하고 막 설명하고 막 밀어붙였어요. 근데 그린은 다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기분을 맞춰줘야 되니까 그래. 근데 마음이 좀 어려운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속 터져서 레드는 또 막 설명을 하고 나중엔 지쳐요. 레드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럼 결국 그린의 성향대로 돼요. 시장 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편분하고 만약에 시장을 가셨단 말이에요. 남편이 뭘 사고 싶어. 이 그린의 성향을 가진 남편이 그럼 부인한테 딱 얘기해요. 근데 레드의 성향을 가진 부인이 뭐라고 해요? 딱 오면 벌써 알잖아요. 저거 쓰잘데가 없는 거거든. 안 돼. 딱 그러면 그린의 남편은 어떻게 해요? 매대에다 딱 갖다 놓죠. 따로.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집에 오면 그 물건이 있네. 이게 왜 있지? 그린은 적극적으로 못하더라도 부인이 안 돼! 했으면서 그 앞에서 꼬랑지 내리고 가고 나서 그걸 들어서 은근히 계산대에다 싹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계산 막 지켜나와서 집에 오면 물건 확인할 땐 그게 있는 거예요. 결국 누가 이겼어요? 그린이 이겼어요. 이렇듯 레드를 잡는 건 그린이에요. 이 얘기를 왜 우리 언어 생활에 있어서 직분자들의 아니면 교회 생활하는 데서 언어 생활에서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듯 상대방의 성격을 정확히 알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파워포인트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그 옐로우에 그대로 놔주세요. 두려움에. 이 옐로우들은 좀 두려움이 많은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막 얘기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거절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대방이 나를 불신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막 화려하긴 한데 좀 슬퍼요. 그리고 어떨 땐 자기 증오를 해요. 그리고 어떤 때 갑자기 무관심해져 버려요. 그리고 자기 연민이 있어요. 그리고 간혹 열등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된 게 없거든. 의견이랍시고 내 딴엔 되게 좋은 거라고 막 계속 냈는데 그것이 거듭되는 불신과 거절로 인해서 자꾸만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한테는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얘기해줘. 너 아이디어 되게 좋아. 격려해줘야 되는데 야, 너 맨날 쓸데없는 소리만 하니? 그것도 아이디어라고. 이런 소리 계속 하다 보면 이 사람은 교회에서 일을 안 해요. 활동을 못 해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되게 활달한 사람인데 아이디어도 진짜 근데 보면 이게 아이디어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생각이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맨날 다 쓸모없는 생각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쓸모없는 생각일 수 있어도 그 생각이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 당시에는 쓸모없는 생각이 있어도 그게 맞는 경우가 나타나요. 그거를 위해서라도 상당히 좋은 생각인데 지금은 그게 약간 언제 또 한번 기회를 보자. 그럼 꼭 기억하고 있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 일은 제대로 못하는데 자기 뭐 해갖고 가야 되는 걸 하나도 모르는데 열방대학 그 큰 YM의 코나 열방대학의 모든 스케줄은 다 꿰차고 있어요. 얘는 관심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로렌을 모시고 있는데 저도 로렌의 스케줄을 잘 모르는데 얘는 로렌의 스케줄을 다 알아요. 지금 어디 있는지도 알아. 저는 모르는데. 그리고 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면 되면 뭐냐면 유명인하고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로렌 커닝ham하고 사진 한번 찍고 싶어해. 근데 선뜻 사람들이 어떠냐면 로렌 지나가면
영어가 잘 돼도 그렇지만 잘 안 되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사진 찍자는 얘기를 못 해요. 그런 사람들을 공략해서 저희 아들이 항상 그때쯤 되면 딱 로렌 어느 날쯤은 딱 한국인들이 옆에서 얼쩡얼쩡거리다 그래요. 자매님, 형제님, 로렌하고 사진 한 장 찍고 싶으시죠? 여기 계속 기다리시래. 그래서 로렌만 딱 지나가면 하이 로렌 하고 불러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너랑 사진 찍고 싶은데 한 장만 찍어주고 가 이러면서 다 사진을 찍어줘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은 저한테 갖고 왔어요. 새로운 학교를 하나 해야겠다고 이걸 자기가 개발했다고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딱 읽었죠. 제목인즉슨 천국 준비학교였어요. 그 당시 얘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인가 그랬거든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무슨 천국 준비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는 맨날 쓸데없는 것만 갖고 온다고. 근데 그것도 막 적어 갖고 왔어. 이놈답지 않게 막 적어가지고 영어로 적고 막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면박을 주면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나 해 이러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놈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옐로우들은 또 멈추질 않아요. 초반에는 좌절을 많이 맛보기 전에는. 그걸 갖고 어디 갔냐. 로렌 찾아간 거예요. 로렌, 내가 이 천국 준비학교라는 걸 기획했는데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로렌이 탁 보더니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그 사람은 확실히 리더고 저는 아닌 게 드러났어요. 로렌이 그런 거예요. 야, 너 되게 훌륭하다. 너 이거 꼭 갖고 있다가 너 지금 어리잖아. 커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학교를 이끌 수 있을 때 DTS 하고 난 다음에 날 찾아와. 나랑 같이 이 학교 하자. 우리 아들에게 꿈을 키워줬던 거예요. 저는 우리는 쓸데없는 거 하고 군밤을 대들고 눌러버린 거를 로렌 커닝햄은 격려해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생각이 그쪽으로 자꾸만 아이디어가 많은 쪽으로 막 갔는데 저는 계속해서 그 이후로도 10년 넘도록 계속 이것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저 때문에 이게 좀 여러 가지를 안 했나 하는 마음이 있어요. 되게 미안한 마음이 요즘에 있는데도 그런 미안한 감정은 뒤로 하고 제 성격상 또 그대로 그를 비난하고 있어요. 뭐 하나만 잘못하면 너는 맨날 그렇지 뭐. 자녀에게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제일 주의해야 될 말인 거예요. 나는 아무 악감정 없이 다른 성도에게 그 얘기를 툭 던졌는데 그 성도는 그 개구리는 사람이 툭 뱉은 수박씨에 눈을 맞아갖고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특히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특히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소중한 자녀인데 정말 길을 살려서 뭘 만들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마음과는 달리 행동이 잘못 나가고 있어요. 왜? 그 아이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만 알면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애야. 그러면 그걸 장점을 뽑아내서 알려줘야 되는데 모든 기준을 내 기준에다 맞추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 너도 살아봐. 나중에 그 나이 되면 다 이해할 거야. 라는 핑계를 대면서 그 아이의 의견을 누르고 내 의견을 자꾸만 주입시켜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간에도 잘 모르게 우아래가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단 교회 목사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님 중에서 수석 장로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시무 장로님, 은퇴 장로님 이렇게 나가요. 여자분들은 다 밖에 물어보면 다 그럴 거예요. 그럼 권사라고 되게 높네요. 권사님이라고 뭐 이렇게 높아요? 집사님이라고 낮아요? 자매님이고 형제님이라고 아주 바닥이에요?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이 목사님들한테도 많아요. 한 번은 이동원 목사님이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동원 목사님이 YM으로 오셨었어요. 거기 왔다가 YM 와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끝내고 가셨어요. 한국에 돌아오셨어요. 그래갖고 자기의 뭐 멘토이기도 하면서 한 홍정일 목사님이 딱 찾아간 거예요. 아 형님은 잘 갔다 왔냐? 그러니까 야 형님은 절대 그 YM에 가지 마요. 왜? 그랬더니 거기 가면요 요만한 대학생 놈서부터 어디 집사 나부랭이가 농담을 한 거예요. 집사 정도밖에 안 되는 나도 동원 형제 막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20살밖에 안 먹은 놈이라고 동원 형제 어땠어요? 했는데 당황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님은 가지 말라고. 내 나이에도 이런 걸 느끼는데 형님 나이 가면 화나. 그러니까 홍정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넌 그렇게 생각하냐? 난 빨리 YM 좀 가봐야겠다. 왜? 그랬더니 나 지금 요새 친구가 없어가지고 이러다가 죽으면 천국 가서도 친구가 없어갖고 동원이 너나 찾고 용조나 찾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야 거기 갔다 오면 뭐 형제가 뭐는 누구 형제 한다며 그러면 내 형제 자매가 얼마나 많아져야 빨리 좀 가야겠다라는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사람의 성향이 두 사람의 성향이 다르다는 거죠. 그만큼 그 성향을 인정해 주고 가자는 거예요. 잘못된 성향은 없어요.
절대 틀린 성향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와 같지 않으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우리의 교육 제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린 잘할 때 연배 있으신 분들은 본고사를 쳐보시고 이 주관식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잖아요. 옛날에 제가 이 뺑뺑이 세대의 선두주자인데 거의 이 뺑뺑이 세대는 본고사를 잘 못 쳐봤어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사실 근데 대학 시험 준비는 본고사 준비를 다 했어요. 최고로 피해본 세대인데 본고사 준비를 열심히 한다는 건 뭐냐면 예비고사는 대충 쳐도 돼요. 그 당시에 본고사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서울대 문제 딱 하면 수학 문제 3개 중에 한 문제만 풀고 한 1.2문제 3문제 중에 그런 풀면 합격이라고 그랬어요. 한 문제만 완벽히 풀고 조그마한 거 좀만 건드리면. 그리고 영어, 국어 이 3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것만 잘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국영수만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예비고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세대는 3학년 1학기 딱 끝나고 방학 끝나고 학교를 딱 갔더니 갑자기 소문이 막 도는 거예요. 본고사 없어졌대. 저희는 난리가 났어요 그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다. 본고사가 왜 없어져 임마. 우리 다 망하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가던 해에 특차라는 게 있었거든요. 특차. 예비고사 성적만 가지고 서울대 제외놓고 연대 고대 사립대학들이 뽑았어요. 일정 인원을. 그걸 준비한 애들이 다 서울대를 간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81학번 세대가 재수생이 제일 많아요. 실패한 놈들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버린 거죠. 사람은 이렇듯 무언가를 이끌어 나갈 때 계획된 대로 쭉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계획된 대로 안 나가면 시험을 다 망치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 그렇게 망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도 그렇게 돼요. 이 아이는 성향이 되게 계획적인 아이인데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벌써 다 미래를 보고 계획을 짜놨는데 아빠가 레드예요. 독재자인 거야. 너 의대가 아니야. 너 경영학과가 아니야. 너 컴퓨터공학과가 이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성향이 달랐던 저희 친형은 계획적이면서도 좀 평화주의적인 스타일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계획적이면서 독재자 스타일이었어요. 저희 형이 시험에 좀 실패를 많이 했어요. 당시 저희 형은 저희랑 연년생으로 다녔는데 휴명고등학교에서 항상 전교 1등을 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문과, 이과, 그러니까 의대와 경영학과와 법대와 이걸 3과목을 가지고 한 학기에도 한 3번씩 바꿨어요. 그래서 문과 갔을 때 이과 갔을 때 문과 갔을 때 이걸 계속 반복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형이 대학 시험을 쳤는데 항상 전교 1등 하던 사람이 대학 시험을 쳤는데 자기보다 못하던 애를 다 서울대 합격했는데 본인만 떨어지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공부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는 거죠. 이제 다음에 재수할 때도 똑같이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형한테 제가 그랬죠. 형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고 통하지도 않아. 왜냐면 저는 그때 고3이었으니까 같이 공부해. 저희 형이 열심히 하다가 아버지가 나중에 또 그래갖고 또 이번에도 이제 거의 실패할 위기에 딱 도달한 건데 아버지가 막판에서 문과로 또 딱 바꾼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성적이 딱 나왔는데 아버지는 서울대 나왔다고 서울대병이 좀 있어요. 무조건 서울대 가야 된다는. 학교에서도 그래요. 그 당시에 우리 갈 때는 서울대 무슨 과든 상관이 없어요. 서울대 숫자를 맞히는 게 중요했으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서울대 가니까 저희 형이 자기 경영학과 가고 싶다 그랬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넣으면 떨어질 것 같아. 삼수는 못하겠어. 그래서 고대 경영학과를 넣었더니 차석을 해서 장학을 받고 들어갔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딴판이죠. 뭐 시키는 게 없었어요. 뭐 해라.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반대한 게 있어요. 제가 원래는 노래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성악을 하고 싶어 했는데 아버지가 딴 따라해서 무슨 뭐냐고 계속 반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역사를 좋아해갖고 역사나 철학 쪽을 하고 싶었어요. 저희 아버지 야 그 말도 안 되는 거 해갖고 뭔 돈 못 먹고 돈 못 벌고 살아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보복하는 길로 저는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대학 들어갈 땐 계열로 뽑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쪽 근처에 있는 그 와이드의 거기에 이제 역사 철학 계열을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화가 났죠. 학비를 안 대줘요. 그래갖고 어머니가 겨우 해줘갖고 대갖고 들어갔는데 역시 또 제가 옐로우라고 그랬잖아요. 그 옐로우다 보니까 이게 또 싫은 거야. 그래갖고 이제 학교 때려치고 이제 나와갖고 다시 재수를 한 거죠. 나중에는 또 다시 공부하면서 억압을 받다 보니까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결국 계획을 짜서 결국 경영학과에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 형하고 저는 같은 대학교, 같은 과,
다녔어요. 연년생으로. 그냥 수업도 같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같이 듣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주로 수업을 많이 안 들어가는 편이고 저희 형은 자주 들어가니까 다른 애들이 대시 시험을 치면 이제 교수들이 가끔 물어 공혁 너 형제야? 그럼 제가 아닌데요? 모르는 사람인데 왜 내는 거죠? 하물며 저희 형은 저 때문에 대리 시험까지 쳤어요. 왜냐면 제가 공부를 너무 안 했는데 걱정이 돼갖고 거의 우는 상이 되니까 저희 형이 대신 쳐주러 가는데 공부를 잘하면 뭐합니까?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데 바로 걸려버렸어요. 왜냐면 옛날 시험 치는 거 기억나시죠? 옆에 학생증이 딱 놔두고 시험 칩니다. 그럼 문제 딱 확인하고 딱 가는데 계속 기다린 거죠. 놔두고. 그래서 안 오는 거야, 검사로. 그러니까 급하니까 막 이름을 쓴 거예요. 근데 이게 공혁이라고 써있는데 공헌 써놓고 잘못하고 막 지고 혁이라고 바꾼 거예요. 자기 딸이 잘 쳤다고 냈죠. 시험은 정말 잘 봤어요. 근데 교수가 딱 보더니 저를 부르는 거예요. 공혁이 누구야? 전데요. 그랬더니 여러분 박수. 만점자가 하나 나왔더니 그래서 또 온갖 또 어깨에 힘을 줘면서 뭐 인사치는 다 했죠. 근데 교수님이 딱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 방으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너무 답이 훌륭하다고. 근데 작년에도 내가 이 문제를 냈는데 이걸 완벽하게 푼 애가 딱 한 명 있었는데 자네랑 이름이 좀 비슷해. 그래서 그런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근데 공헌이라고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시치면 되겠다 이거지. 그러더니 내가 이제까지 교수생활 그렇게 오래 해보진 않았지만 학번이 틀려서 학번을 다시 정리한 한두 명 봤어. 근데 이름이 틀려서 이름을 지우고 다시 쓰는 놈은 처음 본 거야. 그 소리를 하는 순간 앞이 깜깜한 거죠. 그래서 걸렸어요. 근데 그 교수가 사람이 좋아서 기회를 한번 줘갖고 제가 이제 다시 시험을 쳐갖고 B+ 받은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암기력이 좋아요. 눈으로 찍는다 그러죠. 사진을. 교수가 이거 네 시험지 다른 사람이 푼 거 맞지 하고 주는데 저는 시험지를 찍은 거죠. 이렇게 눈으로. 그걸 뒤집어서 또 찍고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교수가 기회를 주는 거죠. 그 교수가 워낙 사람 좋아서 그래. 너 다시 들을래? 아니면 다시 한번 내가 여기서 풀어볼래? 한번 풀어보죠. 그러면서 계속 몇 번 반복해서 뒤집은 거죠. 머리에 찍힌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역사 공부를 해도 39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무슨 그림이 그려있고 그 밑으로는 무슨 글이 써있다는 게 기억이 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한 번 기억을 하면 잘 안 잊어버려요. 그래갖고 그걸 썼죠. 근데 쓰면서도 너무 똑같이 쓰면 탄로나니까 중간중간 가끔 딴소리 쓰고 했더니 교수가 하는 말이 이 자식 이거 지도 좀 하면서 그렇게 A+가 받고 싶었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B+는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B+ 받아갖고 재무론을 잘 넘겼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다른 거예요. 형제지간인데도. 그러니 저희 아버지에게 핍박을 받았던 저는 아버지 스타일이 됐어도 노는 거는 옐로우로 놀고 그래서 그 제 멘토가 저한테 천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놀 때는 옐로우로 노는 놈이 좋거든요. 근데 일할 때는 블루로 하는 놈들이 좋거든요. 근데 저는 제 성격에 대해서 계속 제가 싫은 거예요. 파워포인트 아까 이어서 넘겨주시겠어요? 옐로우 다음에 레드들은 좀 분노에 차 있어요. 정치가들 보면 대부분 그렇죠. 분노에 차 있어요. 적개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반항심이 이 사람들이 좀 교만해요. 사실은 레드 성향이 외향적인데 교만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은 정치 못해요. 내가 제일 저놈이 저보다 낫습니다 이러고 하겠어요? 이번에도 각 후보자들 예비 후보자들 나올 때 보세요. 뭐 이러저러서 결국 보면 그놈 씹고 내 자랑하는 거야. 대부분 다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저 후보는 되게 겸손한 후보다. 이건 아예 말이 맞지 않는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복잡한 궤변을 갖고 있어요. 이런 그 레드들이. 그래서 정치가들이 궤변론자가 많아요. 그리고 자만심이 강하고 그리고 우월감이 있고 누구에 군림하고 싶어하고 경쟁심이 강하고 이런 스타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레드의 점수가 많이 나왔다 하면 자기의 성격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는 내 배우자와 성격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이건 맞아 들어가요. 다음에 한번 넘겨줘 보세요. 다음은 이제 그 그린들이에요. 그린들은 좀 수치심이 있어요. 내형적인 데다가 거절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에요. 어디다 표현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매번 거절을 당하고 그에 대한 불신이 막 생긴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고 실패감에 빠져 있고 죄책감에 빠지고 희미해지고 낙심하고 깨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 내에서도 상담하러 왔는데 딱 저런 그린의 스타일 같은 사람한테 레드 성향을 갖고 있는
중직자들이 막 밀어붙이면 이 사람은 상대마다 가버려요. 결국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요. 이런 사람은 그렇게 따라서는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이 돼서 일심이라 그랬잖아요. 청자에 들어있는 맨 마지막 세 번째 파트가 한 마음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한 자매고 형제라면 형제 자매 간에는 항상 한 마음이 돼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한번 넘어와 주시겠어요? 그 다음은 이제 블루입니다. 이 사람도 좀 교만해요. 교만한데 외향적이지 않고 좀 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고집이 되게 세요. 잘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내가 맞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이걸 계획을 다 짜놓고 다니는데 내가 무조건 맞아. 그리고 주로 이 사람들의 특징은 가르치려 들어요. 내가 맞으니까, 제가 틀리니까, 쟤 맨날 헛소리만 하려니까. 그런데 또 좀 비판적이에요. 이 블루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지배하려고 하고 소유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블루의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성향을 왜 얘기하느냐? 이거는 내 성격이 이래라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검사한 이유는. 아, 김 지사님은 그린이구나. 박 장로님은 옐로우구나. 상대방의 성향을 알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향을 이해를 하고 완벽하게 그 사람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걸 알고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레드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서 흐리멍텅하게 얘기하면 무지하게 싫어해요.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스스로도 얘기를 하면 경청을 안 해요. 딴 생각해요. 그린이 맨날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레드한테 하면 레드인지도 모르고 자꾸만 자기 얘기를 하면서 어려워하면 레드는 무슨 생각이겠어요? 내가 저놈한테 뭔 소리를 해주지? 저 어떻게 저 잘못된 생각을 바꿔버리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을 테스트할 때 사람들이 제일 주의해야 될 거는 이걸 하고 나면 대부분 학생들이 그래요. 누가 뭐 얘기하나 나 옐로야. 그럼 제가 바로 가서 혼내요. 너 옐로라는 걸 강조하라고 검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옐로야, 저 사람은 레드야, 그 사람의 성향을 알라는 거예요. 알고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통해요. 알고서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 교제하면 헤어져요. 여러분들처럼 교회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돼요.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모든 대화가 잘못된 이유가 뭐죠?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가르치려 들기 때문이에요. 선교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교사들이 가르치려 들기 때문이에요. 선교사들 대부분 생각이 뭔지 아세요? 저도 선교사 생각 계속 하고 있지만 저 불쌍한 백성들 저 하나님을 몰라서 지질이 못 살고 말이야. 그리고 그들에게 그래. 너희는 하나님을 몰라갖고 이렇게 못 산 거야. 하나님을 몰랐다고 못 산 것 같으세요? 하나님 모르는 저 일본은 무지하게 잘 사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전도가 왜 안 돼요? 여러분 전도 왜 안 되세요? 얘기대로 한다면 뭐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매일 뭐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만났는데 전도하고 데려와야죠. 제가 옛날에 전도를 실패담 한번 말씀드릴까요? 전도를 나가기 위해서 저는 며칠을 준비를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래 그걸 준비 다 된 거 사형리도 들고 뭐 이것저것 많이 적어갖고 남산을 가는 거예요. 제가 4학년 때구나. 상도동에 사는데 남산까지 걸어간 거예요. 친구들하고 전도한다고. 정말 열성주의자였어요. 그 다음에 뭐 깰꼬락 해갖고 이제 딴 데로 길을 많이 다녔지만 준비를 무지하게 해가요. 그러면서 가기 전에 기도도 많이 해요. 하나님 가서 말씀을 전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께 저에게 지혜 주셔서 그들에게 하는 그 말들이 그들 귀에 쏙쏙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성공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한 명도 못 일어났어요. 그런데 간혹 성공을 해요. 전도주일 모를 때 야 가자. 가면 새로 나온 샤프 펜슬 준대. 이거로 꼬셔가갖고는 교회 데리고 나온 친구는 있어요. 근데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선교가 왜 안 돼요? 내 선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예요? 아니에요. 선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선교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시킨 대로 가는 거예요. 가서 전하는 거 전하고만 오면 돼요. 책임 필요 없어요. 전도가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에 전도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전도란 이런 거야. 이렇게 해. 근데 성경을
겉으로 읽고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전도에서 뭐라고 돼 있죠, 여러분? 전도의 개념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전도에서 얘기하신 거는 내 향기를 풍겨라. 너희가 내가 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그건 뭐예요? 내 제자인 줄 알면 올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라고 자꾸 하신 게 그게 전도의 기본을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자연히 그들이 너희들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나가는 풍기는 너희들의 향기를 보고 자연스럽게 너희 따라오기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하게 주님은 전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꼭 전도한테 사형이 필요한 것. 그거는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는 게 깨어라 파수대 가는 거예요. 그거 왜 들고 가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행동으로 보여주란 말이에요. 궁금하게. 지금 고인 대신 김인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전도를 가장 많이 한 분이에요. 세계적인 석학으로 경영학계에선 세계 한별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김인수였어요. 대학 교수의 자부심이 뭐예요? 내가 쓴 책으로 우리나라 교수 같으면 서울대에서 고대에서 연대에서 강의하고 그게 텍스트북이야. 이거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세계적인 교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하버드,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이 세 군데 대학에서 한 군데라도 내가 쓴 책이 텍스트북 쓰이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까지 한두 명씩 그런 사람이 매해 있죠. 그런데 동시에 세 군데에서 다 텍스트북을 쓴 사람은 세계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 사람이었던 김인수 장로였어요. 돌아가신 데 너무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 저에게는 교회에서는 멘토였으면서 학교에서는 스승이었고 저랑은 많은 연관이 있었던 분인데 너무 안타깝게 일찍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김인수 장로님이 보고 싶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랬어요. 많은 교수들과 그들의 제자들이 뭐라냐면 도대체 김인수 장로라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왜 궁금해? 제가 뭐랬더니 아이 저렇게 똑바로 사시고 저렇게 사시는데 근데 그분의 특징이 있어. 그래서 뭐? 그랬더니 한 번도 교회 나오라는 소리를 안 해. 하나님이 이게 꺼내지도 않아. 근데 너 그분 어떻게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요? 아, 그분 항상 성경책 읽으시잖아.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도 알고 하나님 믿는 걸 알았는데 나오란 소리를 안 하네.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 정말 내가 따라가고 싶은 삶이야.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내가 궁금해서 교회 가보다가 나와요. 그러다가 믿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전도의 개념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김인수 장로이라는 그런 김인수 장로라는 그린이면서 블루의 성향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배우자에게도 여러분의 동료에게도 그들의 성격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그걸 알고 해보세요. 그런데 이 테스트하는 데서 약간 맹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맹점이냐면 첫 번째가 내 성격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색깔이 내 성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문제 푸시면서 나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좀 약간 이 질문이 좀 까다로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내 성격은 이건데 이건 좀 찜찜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그럴 때는 일단 좋은 걸 쓰고 세상 사람 얘기할 때 좋은 걸 쓰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그 다음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혹 첫 번째 색깔과 두 번째 색깔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 색깔이 내 색깔일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성격을 알 때 두 색을 앞에 두 색을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드러나요. 이 사람은 겉에는 레드였지만 사실은 이게 블루였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건 처음에 얘기했죠. 경청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대화의 기본은 듣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복음을 말한 데서 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대단한 진리들을 다 심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 하나하나에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하려고 해요.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훨씬 이득이에요. 내 걸 다 퍼주기보다 자꾸만 들어주면 자꾸 쌓여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말하길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길 좋아하고 내 뜻대로 하길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게 비전도 많았고 막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옐로우 스타일이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그랬어요. 절대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아라 얘기했더니 이게 말을 들어야지, 걔네들이 말을 들어 처먹어야지. 그냥 처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걱정이 생기신 거예요. 쟤들이 선악과를 먹었으니 선악을 구별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죄를 막 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지옥불에 떨어질 게 분명한데 혹시나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쩔까 걱정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셨거든요. 원래 블루의 성향을 갖고 계시거든요. 옐로우의 성향도 있지만, 레드의 성향도 있지만, 그린의 성향도 있지만, 그랬던 분이 걱정이 된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겠다. 저희들이 죽지도 않고 평생 저렇게 고통받아야 될 내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에덴 동산의 바깥쪽에 내놓으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을 너희 잘못했으니까 나가 하고 쫓아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안아서 에덴 동산 바깥에 내놓으신 분이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성격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는 왜 옐로우지? 나는 왜 그린이지? 후회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걸 왜 원망해요? 하나님의 성격인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색깔은 무슨 색깔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색깔. 하나님의 색깔은 검정색이에요. 네 가지를 다 합쳐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빨강, 파랑, 노랑, 녹색을 합치면 무슨 색이 나와요? 검정색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색을 균등하게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지금 한번 해봤지만 여러분이 한 6개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다시 한번 해보세요. 바뀌어요. 삶이 그를 바꿔놓는 거예요. 조직 생활이 그를 바꿔놓는 거예요. 신앙의 정도가 바뀌면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재미난 거는 점점 4개의 숫자 간의 차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 모든 색깔이 균등한 자녀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칭찬하는 거예요. 김집사 잘했어 너. 절대 하나님은 꾸지람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대로 캐릭터를 다 받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상대방에게 똑같이 해야겠죠. 나무라는 게 아니라 칭찬하고 그들과 하나 되어주고 자식들의 생각을 이해해주고 김집사의 생각을 박장로님은 이해해주고 김권사님은 그냥 새로 나온 그 성도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한 마음이 돼서 그들과 하나 돼서 대화를 풀어나갈 때 이 교회는 말 그대로 정말 모든 사람이 예수뿐인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향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마리아는 옥합을 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어요. 그거 깨지 말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가만히 두라고 했어요. 왜 가만히 두라고요? 내 제사를 준비하는 걸 아니에요. 그 여인을 위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깼지요. 예수님께 부을 때 살살 붙나요? 확확 벗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튀어요? 자기한테 다 튀어요. 그리고 또한 그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머리로 예수님 닦아드렸어요. 예수님의 몸에서 그 향기가 사라질 때까지 여인에게서도 예수님과 똑같은 향기가 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라. 그 기간만은 향유를 뿌려놓은 그 기간만은 그 여인과 예수님은 똑같은 향기를 내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여러분을 바치시라는 거예요. 향유를 깨서 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동일한 향기를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서 공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거예요. 대화할 때 상대방과 한 마음이 돼서 10개의 눈으로 왕의 귀를 가지고 상대방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예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이곳에 와서 언어 생활, 하나님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전했는데 이 중에 정말 쓸데없는 것들은 다 기억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필요한 것들 다 기억하게 하셔서 정말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의 색깔이 균등하게 있는 것처럼 주님만 남아있는 정말 예수뿐인 교회, 예수뿐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들은 복입니다. 복이 있는 곳에 그 땅은 복된 땅이고 그들이 밟는 땅은 복된 땅이고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복음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야 할 곳을 가게 하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행해야 할 일을 행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공영 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노란색, 초록색, 빨강, 파랑 이렇게 나왔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다양한 은사들입니다. 이게 다 다양한 색깔이 있어야지 전부 다 그린만 있으면 일이 되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옐로우만 있으면 이건 뭐 천방지축이 됩니다. 그래서 레드가 있어야 좀 추진력이 있고요, 뭔가 일이 진행이 되거든요. 또 블루가 있어야 좀 계획적이 되고,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데 이렇게 귀한 시각으로 우리 항존직 직분자들이 서로의 그 장점을 잘 격려해주고 또 내가 없는 것을 저분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은혜롭게 잘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알아버렸어. 블랙. 제가 되고 싶은 게 블랙입니다. 좀 독재자 기질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린 점수가 월등히 많아요. 다른 거 거의 뭐 100 가까이 될 정도로 많고, 그 다음에 옐로우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레드하고 블루는 똑같아요. 점수가 거의.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제 성격이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레드를 뭐 또 결국은 움직이는 게 그린이라면서요. 다행히 저는 이제 그 레드가 별로 없는데 성도 여러분 중에 레드가 많아요. 또 다행히 그것도 참 감사하고, 블루도 많아요. 아주 친밀한 교회 가운데서 계획대로 안 되면 막 견디기 힘든 사람이 있어야 좀 이게 중심이 잡지. 다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지금 산으로 간지 바다로 간지 모르게 되는데 너무 귀한 강의 감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소중하다. 그래서 상대편의 장점을 칭찬해주고 나와 다른 것 때문에 너무 고마워하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 전체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 다양성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리더는 그림만 돼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다 이게 장점들을 품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의미에서 참 여러분 담임 목사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라도 위로를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떻게 강의가 유익했습니까? 네, 여러분 그 배우자 파악이 됐죠 이제. 그러니까 꼭 나랑 다른 그 면들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것도 나와 다르기 때문에 배필이 되는 거지. 똑같으면 돕는 배필이 아니라 망하는 배필이 되는 거죠. 같이 천방지축이면 어떻게 해요? 뭐 즉흥적이면 한 사람은 옐로우면 한 사람은 블루는 돼야 되거든요. 한 사람은 레드면 한 사람은 그린이 돼야 중화가 되고 균형이 잡히니까 다름을 공격의 이유로 삼지 마시고 감사의 조건으로 고백하시면서 서로 좀 잘 맞춰가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직분자들을 위해서 귀한 강의 주신 우리 공영 목사님, 또 공영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조은주 간사님 그 강의도 한번 좀 들었으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계실지 오늘 저녁에 좀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마더와이즈라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아주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연속 강의가 가능하다면은 지원자들 통해서 좀 그 교육을 와 계시는 동안에 받으면 우리한테는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우리가 하와이 가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안 되는데 그거 한번 말씀을 좀 나눌 거고요. 안 되면 특강이라도 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것을, 또 그런 환경 속에 놓여서 그런 성향이 된 것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내 배우자도, 또 내 가족도, 내 자식도, 내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질로 만드셔서 적당하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제가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 교회 피택자들 이제 앞으로 이 교회를 새롭게 형성해 나가야 되는데 이 모든 것도 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자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과 다르고 내 성향과 다른 것이 은혜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민족에 주신 선물로 알고 그 기질들을 정말 말씀에서 잘 성취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운데는 바울 같은 불 같은 성격도 있기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바나바 같이 위로자가 있기 때문에, 그림 같은 색깔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이 용납을 받고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처럼, 또 브리스길라처럼, 아굴라처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학년이 피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아름다운 무지개 언약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민족의 치유를 위해서,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양하게 만들어진 것을 깨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영구성교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심령 속에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 나와 다른 그 기질들을 하나님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받아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여기시는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장점을 키우고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동안 나와 다른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고 어려웠던 걸 용서해 주시고, 그러한 기질과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작품인데 내가 어찌 선택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선한 길로 쓰임받도록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푸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들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려고 우리를 각각 다르게 만드셔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고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로 세워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고 내가 없는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로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자처럼 서로 대하며 존중히 여기며 예수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우리 항전지 피택자들에게 서로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수고 많으셨거든요. 많이 피곤할 텐데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아마 둘 중에 한 날짜로 한 달에 2번씩 지금 항전지 피택자 교육이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들 좀 일정을 보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마스크 절대 벗지 마시고 되도록 포옹하거나 악수하지 마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